바로 이렇게 이 두 번째 또 강사분으로 김찬희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님이 기꺼이 길거리 강연에 해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아시죠? 유튜브 방송, 유튜브 TV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소득 아시죠? 기본소득 네트워크, 기본소득 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님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사실 김용희의 눈에는 삼성 구세주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도 삼성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고 있는 정세는 아베가 일으킨 이 여러 가지 이 정세는 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재용이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될 것 같고 구속도 안 되고 이럴 것 같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마치 삼성이 구세주가 될 것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 구세주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 김찬희 선생님이 길거리 강연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것 페이스북으로도 생방송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나중에 저희가 녹화해서 또 다시 보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모시고 한 3, 40분? 좀 더 오래 하셔도 뒤에 기도회가 없다고 하니까 50분. 네. 그럼 선생님 강의 좀 경청해 주시고요.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받은 김찬입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실 텐데 여기 자리 다 지켜주시고 마음과 뜻을 이어주시는 그 얼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찡합니다. 여기 김용희 선생님도 아마 큰 힘을 항상 얻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의 이 와중에서 우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희 선생님 처음에 이제 철탑에 올라가셨을 때 저도 이제 김용희 선생님의 쭉 이렇게 있었던 일을 한번 보니까 91년도에 한번 해고되셨다가 다시 이제 삼성물산에 다시 이제 채용하는 척 했다가 다시 또 러시아로 보냈다가 또 한번 해고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고되신 게 95년. 그래서 지금 24년이 흐른 거죠.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게 아버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유언을 쓰시고 지금 이제 생사가 알 수 없는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신 건데 사실은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또 생일에 오늘 낮에 어머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메시지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 낳느라고 땀띠 났던 기억밖에 안 난다. 몸 조심해라.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87세예요. 김용희 선생님의 아버님도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김용희 선생님의 생일은 7월 10일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한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정치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화이트리스트가 뭔가 했더니 일단 화이트는 블랙의 반대말 아닙니까?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인가 보다. 블랙리스트는 얘는 안 하는 애고 화이트리스트는 해주는 애의 의미겠죠? 근데 진짜 화이트리스트가 뭔가 봤더니 일본이 생각할 때 첨단 물자라고 생각하는 거를 수출을 할 때 허가를 안 받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첨단 물자를 수출하는데 3년 동안 허가를 안 받고 3년 내에서는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를 27개 정한 게 화이트리스트라 그러더라고요. 27개 국가 명단 한번 보셨어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27개 명단을. 우리가 잘 몰라갖고 말이죠. 그냥 일본이 우리한테 해코지 했나 보다. 우리하고 무역 안 하겠대.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하겠대.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 안 팔겠대. 이렇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7개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21개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미국 북미에 딱 2개 나라, 북미에 사실 2개밖에 없죠.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호주, 뉴질랜드. 남미에 딱 하나예요. 아르헨티나. 저 못 가봤습니다만. 그리고 아시아에 우리나라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27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럽 21,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한국. 이건 뭔가 경제적 리스트가 아니죠. 사실 이런 얘기가 다 사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기를 추월할까봐 짠지 거는 거다. 이런 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짠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치고 나가도록 삼성한테 힘 몰아줘야지. 삼성이 기술이 제일 좋으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유무역을 어긋나는 뭐 일본의 무슨 뭐 어떤 침탈? 그럼 자유무역하면 우리가 잘 살게 돼요? 이때까지 자유무역했는데 우리가 다 속는 거야. 잘 보면 정치 군사적 동맹인 걸 따라 알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전 세계에 쓰고 있는 방위비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미국 경제에다 돈을 더 투자하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담당하는 군사적 지휘는 누가 맡아야 돼? 일본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미국. 그게 뭐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보세요, 중국도 아니고 아세안도 아니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일본하고 무역을 안 하게 된다든가 한국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무슨 파멸이 돼서 파국이 온다든가 일단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이거예요. 3년 동안 허가받지 않고 막 1100개 물품을 수출할 수 있다가 지금부터는 90일 내에 허가받고 수출해야 된다, 그겁니다. 물론 정부가 하지마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죠. 하여튼 어쨌건 완전히 무역이 차단된 게 아니고 90일 동안 있다가 절차를 밟아서 수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너희들과 계속 정치 군사적 동맹인 게 나는 헷갈린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쉽게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파국이 와서 막 일본하고 한국이 갑자기 뭐가 딱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저 뒤에 미국이 있거든요. 미국이 뭔가 한국 정부한테 약간 화난 게 있나 보죠. 그게 미국, 중국 무역 전쟁하고도 다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이 막 싸우면 미국 같으면 아 우리 편 확실히 들어야지. 이 새끼가 미국 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 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서 약간 껄쩍지근하네? 야 일단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때 보고하고 했을 거 아니야 일본이. 우리 할게요. 한번 해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슨 경제적으로 우리가 막 뭐가 파국이 온다든가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따라잡히거나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뭐 대기업을 몰아둬서 무슨 기술 개발을 막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더 황당한 건 이거죠. 무슨 뭐 일본 가면 코피나 이런 티셔츠 만들어갖고 막 사진 찍고 멀쩡히 잘 쓸 일본 문구 사놨다가 왜 그거 갖다 버리는데 써야지. 다음에 안 사면 되지. 왜 그거 갖다 버리는데 쇼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쇼를.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진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한일 무역전쟁이 이제 일어났어. 그러면 한일 무역전쟁 하면 우리는 서민들의 삶은 중지해야 되나요? 노동자의 권리는 중지되고 소환돼야 되나요? 저는 가끔 말이죠. 작년 12월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됐어요? 3만 불이 넘었다는 거 보면 약간 느낌이 하나. 이게 뭔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면 우리 한 명이 1년에 3,600만 원 번다는 3,600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3,600만 원. 그럼 우리 집이 3명이 살고 있으면 얼마 벌어야 돼? 1억. 4명이 살고 있으면 1억 4천을 벌어야 우리나라 평균이래, 평균. 우린 전부 평균 이하야. 도대체 평균이 뭐야, 평균이. 우리가 지금 이게 평균 이하가 모여있는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딱 오죠. 평균 국민소득이 퍽 튀어. 평균 이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재벌들은요 경제 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경제 위기야말로 재벌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95년도에 1995년도 아세요? IMF가 몇 년이에요? 97년 아니야. 95년도 IMF 위기 전에 우리나라 상위 10%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고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의 29%를 가져갔어요. 29%. 18년밖에 안 된 2013년 IMF를 거쳤죠. 2013년에 상위 10%가 소득 45%를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든지 빨리 하죠. 예. 양궁도 못하다가 갑자기 잘하듯이 29%가 갑자기 45%가 된 거는 세계 역사상 없는 거예요. 18년 만에. 경제 위기가 오면요, 우리 같은 바보들은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금반지 내놓고 막 시계 내놓고 걔네들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하하, 니들 망하고 있지, 내가 다 걷어드릴게.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금융위기 나니까요, 집 담보로 샀던 사람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서 집이 다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융회사들과 싹 모으면 뭐 빈부차가 엄청나게 생기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불만 품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걸 속지를 말아야겠다. 수출은 왜 합니까? 경제 성장은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국민들 잘 살자고 수출하고 경제 성장하는 건데, 수출해갖고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면 도대체 수출은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냐 이거야.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자,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틀 전에 화요일에 여기서 뭐 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여기서 투쟁 선포식도 했고, 또 민주노총이 주도해갖고 이재용은 빨리 이기명희 선생이 내려올 수 있도록 빨리 성실한 교섭에 응하라고 삼성재벌 규탄대회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아니, 한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귀족노조 민노총은 노동자의 이기적인 요구만을 하고 있는 미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일베가 쓴 줄 알았어. 나는 태극기 애들이 쓴 줄 알았어. 그런 글을 자칭 민주주의자고 자칭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슬펐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강점 때 독립운동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립운동 때도 그랬어요. 아니, 독립운동을 해야지 너희들 왜 노동자 농민의 이해관계라면 노동자 농민 편에서 싸우는 거야? 반일 전선을 교란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일본 제국주의는 정확히 알고 있지. 노동자 농민하고 함께 싸우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제일 세게 탄압했어요. 그게 뭐예요? 치안유지법이지. 거의 죽이고 고문하고. 일본, 한국에서 다 그랬어요. 일본에도 치안유지법이고 한국도 같은 나라였으니까 내지가 있고 섬이 있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는 알아. 노동자 농민한테 함께 싸우면서 일본하고 싸운 사람이 진정한 일본과 싸우는 투사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아베하고 싸운다면서 무슨 코피 난다 티셔츠 입고 막 사경품 버리고 무슨 갑자기 무슨 일본 차 갖고 와서 막 불지르게 하고 있고, 그런 새끼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김용희 동지와 함께 싸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일본에 극우파하고 싸울 수 있는 투사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독립운동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일본 놈이 하다가 통치하다가 7.18인 조선일이 통치하면 뭐 세상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상이 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일본하고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야, 이제부터 너희들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줄게, 그럼 뭐 끝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진짜 위기가를 내세우면서 재벌들이 우리 코를 베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정부가 이제 일본이 이제 부당한 우리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막 조치가 튀어나왔죠. 제가 좀 정리해 왔어요. 정리 좀 많이 해왔죠.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8월 2일 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 제목이 뭔가 하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왜?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딴지를 거니까 우리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일본과 싸워야겠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뭔가 하면요, 공급 과잉이 되는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예를 들면 시장에 이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그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마음대로 건너탈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기업활력 제고비관 특별법인데 그동안 통과를 못 되고 있었거든요. 여야 합의로 147로 통과됐답니다. 여야 합의 통과됐어요. 좋은가? 이게 말이죠. 사실은요. 2013년부터 있던 법이래요. 2016년. 2016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박근혜. 2010년에 박근혜가 생겨서요. 그때 생겨서 3년 한시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법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법? 박근혜 적폐법이다 이거지. 공급 과잉이 됐으면 공급 과잉도 시장 상황이지. 내가 경제학 배울 때는 공급 과잉이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공급 과잉에서 가격 떨어지고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너희도 옮겨 탈 수 있어. 규제 안 받고.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 공급이 적을 때는 우린 비싸게 사고 공급이 과잉이면 싸게 사야 돼. 공급이 과잉일 때는 우리한테 덕은 안 돼. 왜 걔는 옮겨가. 그래서 3년 한시로 해놓은 건데 그거를 이번에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마음대로 규제받지 않고 옮기라고 5년 확대했어요. 잘 보세요. 박근혜는 3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래요. 그럼 박근혜 정부는요. 공급 과잉인 기업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된 거는요. 신산업을 하는 거면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대. 규제가 없다는 건요. 노동자에겐 죽음이란 얘기죠. 우리가 규제 없는 것 속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를 수도 없이 봤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봤잖아요. 8월 5일날 정부는 또 무슨 대책을 세웠냐면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웠대요.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에서 넘어오는 거니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재벌 대기업이 자기 계열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줘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의 지나친 시장 확대고 불법 편법 2세 3세 승계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 제한한다며. 일본하고 경제위기가 생겼으니까 다 푼대요. 와 경제위기를 얼마나 재벌이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푼답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구급파가 한국 재벌의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벌이 원했던 거에 환경을 쫙 조성해줬잖아. 친구인지 아닌지 좀 이따 봅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 경제정책 기조가 4개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소득 주도 성장. 이거 물 건너갔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안 할게. 산입범위 확대할게. 몰랐는지 말랐는지 뭐 아니까지 해. 포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일자리 경제. 일자리 처음에 공무원을 막 늘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자회사로 전환해서 하고 무슨 정규직 뽑을 것지만 정규직 전환은 뭐 자회사 전환이야. 그것도 물 건너갔어.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공정경제. 공정경제가 뭔가 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물 건너갔네요.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라는 얘기는 중소기업하고 상생 안 한다는 거잖아. 남은 거는 4번밖에 안 남았어요. 4번이 뭔지 아세요? 혁신경제야. 혁신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몰아준다. 대기업 몰아주는 거예요. 완성의 완성. 1, 2, 3 다 가고요. 4번만 남았어요. 이런 환경을 재벌이 지난 2년 동안 기다렸죠. 촛불 정부는 이제 촛불이 꺼졌습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꺼졌어요. 이전에는 촛불이 막 흔들렸지만 확실히 껐습니다. 누가 껐습니까? 아베가 꺼주시네. 아베하고 재벌이 참 친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 뒤에 또 뭐 했냐면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이게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하는데 화학물질 관리와 평가에 대한 법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대요. 이거 왜 생긴 법인지 아세요?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들 죽고 나서 생긴 법이에요. 하나는 4년 됐고요. 하나는 1년 됐어요. 이거 왜 시행규칙을 바꾼대? 우리나라 화학물질 소재를 이번에 일본에서 못하게 해주는 불화수소니 뭐니 이런 거.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 규제를 풀어야 된대. 이 법은 생긴 지 1년에서 4년밖에 안 됐어.
소재 부품 개발 못한 건 20년이 넘었잖아. 20년 동안 뭐 하다가 1년 4년밖에 안 된 법 때문에 소재 부품을 개발을 못한대. 이놈들은 사기예요, 사기. 가습기 살균 피해자 같은 피해자 또 생깁니다. 반올림 노동자처럼 죽는 사람 또 생깁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규제를 싹 없애버린대.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52시간 보셨죠? 52시간도 외국이란 또 52시간 얘기하면 아니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그래요. 그래도 세계 1위야. 52시간 문제된다고 52시간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 많잖아요. 탄력 근로제가 그거 아니야. 요때 많이 했다가 요때 적게 했다가. 근데 그거 갖고 뭐 충분히 안 되나 봐. 그래서 유연 근로제 확대해서 근로자하고 합의하면 그냥 할 수 있게 한대요. 아직 이건 뭐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근로자하고 합의라는 게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데 근로자 합의라는 거 사장이 시키면 하는 거지. 아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52지의 시행을 완전히 연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도대체 일본과의 경제 위기는 도대체가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 그런 식의 논리에 빠져들면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일본을 많이 욕하더라고요. 일본을 욕을 하길래 제가 일본의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상황을 비교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내수 소비도 더 많고요. 정부 지출은 이제 여러 사회복지 지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부 지출도 더 많아요. 수출 의존도를 봤더니 GDP 중에서 국민소득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한국이 43.1%, 일본은 17.7%, 거의 3배예요, 3배. 한국.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의존도가 한국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많이 들었냐면 일본은 말이지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들은 가난해.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으셨죠? 제 연배 분들은. 제가 올해 55세인데 제 연배 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방송 나가고 있는데 괜히 나 얘기했다. 그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일본은 그래도 내수 경제가 90몇 프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수출 경제야. 수출 경제가 뭐야? 우리는 못 사는 건 외국에 팔아서 돈 가져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살 돈이 없어. 그래도 일본은 내수 진작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벌은 뭐라 그럴 줄 알아요?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고 우리는 5천밖에 안 된대. 5천은 뭐 사람 아닌가? 5천에 맞는 내수 시장도 활성화한 밖에 없고 소득주도 성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수출의 경제가 목을 걸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우리가 돈이 없는데 뭐 우리한테 돈을 주질 않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일본 욕할 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뭘 나쁜 짓을 해보지 않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제를 돌보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이 이런 식으로 대외 환경을 흔들어갖고 경제를 흔들려고 할 때 안 흔들려면 어떻게 대외 환경에 덜 취약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이 더 부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단숨에 다 부강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밟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정부가 하는 거란 건 기술 격차를 3년 내를 뭐 따라잡고 남북 통일이 되면 기술 경제, 남북 통일이 되면 갑자기 어떻게 기술 경제를 따라잡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럼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욕먹잖아. 그럼 북한에다 돈 붓는 건데 그냥 무슨 북한에서 갑자기 기술이 튀어나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죠? 자, 이제 얘기를 넘어가서 삼성이 이제 갑자기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하고 있죠. 저는 참 집에 삼성전자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옛날에 한두 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버렸어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 뭐 LG 건 있거든요. LG는 뭐 삼성과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꼭 그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싫어. 그래서 안 사. 그냥 버려. 누가 주면 버려. 나 어디 갔어. 뭐 공구에 팔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이 근처에 있던데. 네, 어쨌든 그래. 근데 옛날에 이제 삼바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재용이 감옥에 진짜 제대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뭐 일본과의 기술 격차 따라잡겠다 이러면서
한국 경제 구세주처럼 나타나니까 그 꼴 보기 싫은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인터넷에서 본 얘기. 인터넷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앞으로 롯데 물건은 안 쓰고 삼성, LG, SK 거 쓸 거야. 그런 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일본 맥주는 안 먹고 한국 맥주 먹을 거야. 완전 안 먹었나? 이거는 사실 세상이 바뀌는 거고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일본 자본의 종이 되지 말고 한국 자본의 종이 되거라, 그 얘기죠. 그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 근데 그렇게 지금 여론과 언론을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삼성의 깃발 아래 단결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세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지났죠? 네, 20분 지났네요. 네, 첫 번째는 말이죠. 저는 삼성이 가끔 삼성이 지금 몇 대죠? 3대죠. 삼성 3대 족벌체제란 말 제일 많이 쓰는데, 제가 삼성 3대 세습 족벌체제는 국민의 희생 위해서 성립된 거기 때문에 삼성은 영원히 국민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국민의 구세주가 되려면 지금까지 국민의 희생으로 가져간 걸 내놔야 돼. 주식 반을 국민주로 내놓던가, 국민주로 반을 내놓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거를 국민한테 반을 배당했으면 좋겠어. 지혜를 주주한테 배당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식 반 내놔. 왜? 우리가 땀과 피를 통해서 걔네가 성장한 거야. 지네들도 알아. 국민주 반 내놓고 또 국민주 법을 만들어야겠죠. 수익이 난 거에 배당하는 것에 50%는 국민에게 n분의 1로 배당한다. 사회 배당.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줄게. 근데 아직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병철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네요. 이병철이 어떻게 부자가 됐죠? 이병철의 아버지가 이미 천석군이었습니다. 땅이 많았는데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나 보죠. 천석군은 뭐가 되고 싶어 하죠? 만석군이 되고 싶어 하죠. 만석군. 만석은 나와야지. 천석이 뭐야. 석이라는 건 이게 쌀의 양을 말하는 거죠. 만석군이 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식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식산은행. 식산은행이 뭔가 하면요. 식산은행 우리 잘 모르죠. 근데 동양적식 주식회사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땅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놈.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만든 은행이 식산은행이에요. 식산은행이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는 대출 안 해줬을 거예요. 이병철이니까 대출해줬지. 그걸 대출 받아갖고요. 경남에 있는 땅을 다 샀답니다. 막 엄청나게 다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자서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서전에서 이병철이 하는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 투자 사업은 순조로웠다. 식산은행의 금고가 마치 나의 금고로 착각될 정도가 되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식산은행이 나의 금고로 착각된 이거를 자랑이라고 해요. 이병철이. 이렇게 해서 이병철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땅을 많이 샀죠? 그럼 만석군이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쌀이 막 나오죠? 쌀을 어디다 팔았냐? 마침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네? 만주국을 점령하고서 중국하고 전쟁하니까 쌀이 필요하죠? 만주에다가 거기서 나온 쌀을 전에 팔아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쉽게 말하면 일본의 전쟁 군수 보급 역할을 했다 이거지. 이건 엄청난 돈을 벌었어. 일본군 군납업체입니다. 군납업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위기가 오죠. 어떤 위기가 왔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거죠. 그런데요, 참 이병철이 똑똑한 거 봐. 망하는 것 같았대요. 1년 전부터. 왜? 자기 친구들 만나보면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제가 91살이에요. 어머니가 87살인데 자기들도 좀 느꼈대. 왜? 아주까리 주우러 다닐 때 느꼈대. 아주까리가 뭔 줄 알아요? 아주까리 주워갖고 그 기름 갖고 그걸 갖고 탱크 기름을 쓴다 그랬대. 야, 이거 곧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 말하면 큰일 날까봐 말을 못했대. 하지만 아시다시피 8.15 해방은 이병철한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했죠? 일본이 남기고 간 그 적산 기업을 다 인수했죠. 헐값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미쓰고시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신세계 백화점이 되고, 조선생명이 삼성화재가 되고,
한일은행, 조은행도 다 일본은행이었는데 전부 대주주가 삼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50년대 이승만 때 삼성이 우리나라 제1대 재벌이었어요. 은행 5개 중에서 대부분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승만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도 이병철 도로가 했어요. 재벌들은 두 번째 얘기 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60년에 4.19 혁명이 오죠. 4.19 혁명. 4.19 혁명이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된 거죠. 다 토해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토해낼 상황이 됐는데 누가 구세해 준 거야? 5.16 군사고 됐다가 1년 뒤에 일어나네. 아이고 만세다. 그래갖고 재빨리 한국경제인협회, 지금 전경련입니다. 그거를 만들어갖고 새로운 군사정권에 딱 협력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협력을 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를 섭외하신 분이 꼭 얘기해달래요. 사카린 밀수.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966년에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사카린 아세요? 사카린? 사카린 잘 모르시면 옥수수 찔 때 넣는 게 사카린이에요. 예. 그거 안 넣으면 맛이 없어, 옥수수가. 예. 지금 뉴슈가. 예. 뉴슈가라고 슈퍼에서 팔아요. 그게 사카린이야. 사카린을 얼마나 밀수했냐면 말이죠. 저기 써놨는데 제가 55톤. 55톤을 밀수해서 그걸 시장에다 팔아갖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 뭔가 야당에서 알아냈겠지. 그럼 왜 누가 밀수를 허용했느냐? 중앙정보부가 허용합니다. 중앙정보부는 김용필이 만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니들 밀수하게 허용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이익 나면 나한테 정치자금 주고 니들도 먹고 이렇게 쇼부를 친 거죠. 그럼 일본에서 이거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미쓰이에요. 미쓰이 그룹. 일본에 3대 재벌이 있어요 원래. 미쓰이, 그다음 이번에 징용공 판결 나왔던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게 3대 재벌이에요. 미쓰이하고 딱 합작했고 미쓰이, 박정희, 이병철 셋이 커넥션을 맺어갖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게 사카린 밀수. 이게 당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카린 밀수가, 이 사카린 밀수를 주도했던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 한비라 그러죠. 한국비료하고요. 지금의 영남대, 나중에 박근혜가 설정하죠. 그 영남대가 원래 대구대였어요. 대구대하고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삼성 공직에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병철이 은퇴를 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이병철이 복귀합니다. 근데 복귀할 때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명분했냐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다시 2년 뒤에 복귀합니다. 그 뒤에부터 왕자의 난 그런 건 다 빼고요. 뭐 이맹희가 어떻다니 무슨 이창희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지저분한 얘기 그 새끼들. 2년 뒤에 복귀하면서 그게 지금의 삼성전자의 시작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시작인 69년도에 생긴 삼성전자의 전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성 쌍요전기입니다. 사카린 밀수는 누가 도와줘요? 미쓰이가. 요거는요, 쌍요. 돈은 3대 재벌 중에 하나의 스미토모가 도와줬습니다. 스미토모, 산요, 삼성이 같이. 삼성의 역사 자체가요, 친일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일제시대 때는 경제 발전 안 했나? 경제 성장 수치는 다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다 평균 이하라서 그런 거지. 그런 일들이 쭉 있었고요. 뭐 그 다음 내가 많이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으니까 전두환한테 220억을 헌납했고요. 노태우한테는 250억 헌납. 그다가 삼성 에스파일 사건도 아시죠? 검찰과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려서 다 삼성 말을 듣도록 만드는 삼성 엑스파일, 그거 일부를 공개했다고 노회찬 의원이 유죄 선고받고 지금은 고인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절 지켜주세요. 여기도 어디선가 지금 보고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고하지 마세요. 잠깐만. 거기서 끝났으면 참 모르겠는데 이병철이 이건희로 넘어가고 이건희가 지금 이재용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을 많이 보셨죠? 그 얘기는 많이 아실 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굉장히 길게 적어왔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재용한테 이건희가 얼마 줬죠?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60억 줬습니다. 60억. 딱 60억.
그렇게 해서 세금을 얼마 냈나 하면 세금을요 16억을 냈습니다. 이건 증여세라고 그러죠. 살아있을 때 주는 거 60억 딱 주고 16억 내면 얼마 생겼어요? 44억 생겼죠. 이거 갖고 삼성 S1, 삼성 엔지니어링 상장 직전에 샀다가 1년 만에 600억으로 뻥튀기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세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먹어야 되죠. 삼성은 순환출자라고 돼 있는 거 아세요? 순환출자가 뭔가 하면 삼성 A기업이 B를 투자하고 B가 C를 투자하고 C가 D를 투자해서 뱅뱅뱅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돈이 있으면 얘가 얘 투자하고 얘가 얘 투자하고 얘가 얘 투자하고 빙 돌면 전 그룹을 다 먹는 거야. 그럼 전 그룹을 다 먹기 위해서 시작 지점이 있겠죠. 얘네는 아직 지주회사 전환이 안 됐어요. 사실상의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이 그룹 전체를 먹을 수 있는 중심 그게 뭐예요?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면 이 순환고리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로 대주주로 만들어야 돼. 누구를? 삼세인 이재용을.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0.몇%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삼성물산 주식을 줘야 되는데 삼성물산 주식 너무 비싸. 졸라 비싸. 한 개당 몇백만 원 하잖아 막 한 주에.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상장인 에버랜드 주식을 시장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주고 거기에 48억 투자했습니다. 48억 투자하고 10 몇 년 만에 그걸 얼마로 만들어요? 4조 원으로 만들었어요. 4조 원. 저는 너무 부러워. 그거 보면 어떻게 10 몇 년 만에 48억을 4조로 만들어? 한 번 더 했죠. 삼성 SDS 400매덕 갖고요 14년 만에 3조 만들었어요. 10 몇 년 만에 7조로 만들어. 7조 딱 44억 갖고. 이거는 마이다스야 마이다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동안에 누군가가 증권시장에서 다 돈을 털린 거죠. 개미들 다. 국민 돈 뺏어가갖고 지네들이 승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승계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우리를 먹어. 그래서 내가 먹어야 돼. 48억 갖고 내가 4조 만들 테니까 니들이 좀 허용해줘. 더 붕괴하는 것은 그거 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랬어요? 국민연금을 동원했죠. 길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했어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 9%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 싸게 팔아주고 제일 못지가고 삼성물산 합병하고 나가서 비싸게 사주고. 왜 우리 돈 갖고 장난치는데? 우리 돈 뺏어갖고 지네들이 승계한답니다. 이런 애들을 믿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영우 교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두 번째요. 잘 아시다지만 삼성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성장한 기업입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사는 수십 년이 넘고 김영우 교수님도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읊을 수는 없고요.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몇 개만 그냥 혹시 최근 기사를 못 보셨을까 봐. 이명박이 다스 유명하죠. 이명박이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에 걸렸는데 소송 대금을 누가 내줬어요? 삼성전자가 내줬어요. 아, 이명박이 다스에서 미국하고 소송하는데 돈을 왜 삼성전자가 내? 둘이가 커넥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죠. 2018년에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삼성 노조 탄압 마스터 플랜이 나왔어. 이 마스터 플랜 보고 내가 정말 황당하더라고.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노조 활동을 하면 곧 실업이 생긴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시킨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 밑에 하청 회사들 4개를 꼬드겨 갖고 노조를 만들면 회사가 망한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4개를 기획 폐업시킨다가 마스터 플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회사가 망하려면 무슨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줬어요? 그 협력사 사장한테 각각 수억씩 줬어요. 돈을. 국민 경제를 지네가 위한다고? 뻥까지 말라 그래. 아무도 안 속아. 어떻게 회사를 기획 폐업시켜서요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면 그 다음에 태극기가 달라붙어서 허바 망했잖아 이러고 있고 엘베 애들이 허바 망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에버랜드 노조 대응팀의 1일 보고서를 보는데 이것도 작년에 공개됐습니다. 에버랜드 전무가요
용인 동부경찰서 정복과장을 만나갖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삼성 사주를 받고 노조 주소자를 미행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너 술 먹었지? 음주운전 단속하고요. 보닛을 열어갖고 강제로 뭐 없나 막 협박하면서 뭐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최종 보고가 이렇게 돼 있어. 경찰이 보고한 거야. 누구한테? 삼성한테 보고한 거야. 경찰이 이렇게 보고했어. 조 씨가 노조 주소자입니다. 조 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체포에 실패했다. 얘가 술을 먹고 운전했어야 되는데 대리기사를 불러서 체포에 실패했대. 체포래 체포. 술 먹고 운전하면 체포하려고 했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안 올리면 또 내일 분이 말씀하실 거니까. 최근에 인도네시아 삼성노조 탄압 보셨죠? 인도네시아에 노조를 끼는데 딱 40일 걸렸더라고요. 40일. 왜냐? 한국에서 했던 모든 선진 기술을 다 도입했는데 뭐 거기 협박, 폭행, 감금, 주변 회유. 그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울면서 얘기하잖아. 삼성 같은 기업은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 그런 말에 그 밑에 댓글이 붙어요. 야, 다른 나라 노동자 착취해갖고 우리 한국 경제 잘 되면 좋지. 이것들은 미친 것들 같아. 그게 한국 경제가 좋냐? 한국 재벌이 좋지? 그 돈이 너한테 떨어지냐? 재벌 돈이 밑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이론이 낙수효과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낙수효과. 물 떨어지지 떨어져서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그럼 우리가 왜 이 꼴인데? 왜 우리가 다 평균이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평균이야. 다 평균이야. 저 사람들아. 그게 무슨 낙수효과가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속고 있어. 삼성이 기술 개발을 해야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긴다. 대충 좁으실 거야 걔네들. 나한테 보세요 이제 몇 개월 뒤에. 저는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마구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한국 속에 있는 아베다. 아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아베 놈들이 많아.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지 행복하냐? 그런 놈은 나쁜 놈이야. 아베보다 더 나쁜 놈이야.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삼성은 안 되냐? 왜 부사주가 안 냐? 삼성은요 이미 국민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슬로건 있죠. 월드 베스트.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초국적 기업. 삼성이 갤럭시 핸드폰은 어디서 생산합니까?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옆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거기 갑자기 근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시골이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도시 옆에는 룸살롱과 단란주점이 쫙 깔렸더군요. 한국식 2차, 3차 문화가 완전 쫙 펼쳐졌답니다. 그냥 코스별로. 정말 한국 자본들 정말 추악합니다. 아마 얼굴이 뻘개져. 그럼 베트남에서 생산된 갤럭시 폰은 한국 폰이에요? 베트남 폰이에요? 뭐예요? 이미 국민 기업이 아니에요. 최근에 일본하고 경제 위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부품도 개발해야 되고 소재도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해서 그래서 이재용이 뭐라 그랬어? 삼성이 앞서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을 따라잡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이재용이 지금까지 몰랐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야? 아니죠. 자본은 싸게 쓸 수 있으면 싸게 쓰지. 미쳤다고 그걸 개발을 해. 사고 오는 게 싸면 싸게 쓰는 거지. 싼 노동자 쓰는 거고, 싼 소품 쓰는 거고, 싼 부품 쓰는 거고. 실제로 중소기업이 좋은 소재, 좋은 부품 개발하면 재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까지? 쓱 빼들려고 지네가 개발하잖아. 그렇게 해서 망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납품 단가를 쥐어짜죠. 30원은 줘야 될 거를 15원에 하던가 말던가. 핸드폰은 다 우리가 만드는데 15원에 내던가 말던가. 액정 물질. 제 친구가 실제 피해자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15원을 하는 거야. 그럼 15원을 매출하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노동자를 더 쥐어짜야 되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더 대기업보다 못 사는 거지, 노동자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15원이 심하다. 27원 쳐줬어. 삼성 위에서 감사 내려옵니다. 너 거기서 무슨 뒷돈 받았냐? 왜 안 쥐었자?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동정심이나 한 사람의 어떤 인간됨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층마되어 있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온 거예요. 지금 삼성 밑에서 발 올릴 뿐이 아니고 무섭습니다. 자본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본은 국적이 없다고. 진짜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이 싼 노동자 쓰는 거고요. 싼 부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된 거지. 지네들이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아마 개발 안 할 겁니다. 좀 상황 보다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얻을 거 다 얻잖아요. 규제 완화되면 얻을 거 다 얻은 거지. 뭐가 필요해. 그 다음부터 쭉 달리는 거지 뭐. 간다 이러면서. 또 하나는 말이죠.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쿠팡을 쓰지 말자고 누가 또 운동하더라고. 쿠팡 다 써보셨죠? 왜 쿠팡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손정희가 3조를 투자했대요. 손정희 아시죠? 소프트뱅크 제일교포입니다. 2015년에 1조를 투자했고요. 작년에 2조를 투자해서 3조를 투자했어요. 네, 손정희가 한국의 구매자의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로 이익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투자한 거니까 쿠팡을 안 써야겠대. 그러면 삼성도 쓰지 마세요. 삼성 주주 57%가 외국인입니다. 쿠팡만 갖고 그래. 이미요 한 나라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주주 구성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초국적 기업 시대예요. 그런 애들이 싸우는 거. 즉 미쯔비시와 삼성은 적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경쟁하고 어떨 때는 갈등하고 어떨 때는 협력하는 국제 불업 체계의 파트너지.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일 군사 대립의 핵심은 정치 군사 대립. 그걸 경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말이죠. 우리나라 노동자도 고용하고 어쨌건 노동자가 월급도 타고 그렇게 하면 이 경제가 결국 우리 노동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자국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면 쌍용 자동차는 어떨까요? 중국 상하이 때 그놈의 상하이 자식들이 노동자 막 퇴고하고 이 자식들이. 근데 최근에 인도 마힌드라가 지분이 70%가 넘어요. 마힌드라가 인수하고 나서 100몇십 명 다 해고자들 다 채용했죠? 노동자 고용 창출하고 있네. 노동자 고용 창출에서는요 외국 자본 한국 자본 차이 없어요. 똑같아. 그럼 또 누가 그런 줄 알아요? 한국 자본은요 걔가 한국에 있고 외국 자본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왜 베트남으로 갔는데? 한국 자본들요 우리나라 노동자 월급이 높아진다는 거 가면 언제든지 튑니다. 우리가 걔네들 종으로 박박 기어줘야지 여기 있는 거지 박박 끼지 않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주주가 한국인이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한국의 노동자를 좀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 지금 30년 지났을 때 삼성이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될지 저는 예측이 안 가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점. 자,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모든 기술을 국내화할 거라는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모든 기술을 국내화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구급하고 싸우는 거 계속해야 됩니다. 그놈들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맹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는 거야? 헌법 구조도 폐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참의원, 중의원 전부 헌법 개정 통과되면 그 수를 얻으면 3분의 1을 얻으면 헌법 구조를 반드시 폐기하겠죠. 이미 헌법 구조는 사분화돼 있어요. 자위대가 탈퇴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마지막 껄끄럽거든. 헌법 구조를 없애고 싶거든요. 일본 헌법 구조가 뭐예요? 군대를 소유할 수 없고 이 군대를 갖고 국제 분쟁에 참가할 수 없다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거 막아야 되죠. 그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역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하고 역시 동시에 싸워야 됩니다. 앞에 걸 싸워야 되기 때문에 뒤에 걸 싸우지 말자는 놈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발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노동자 동맹과 함께 싸우면서도 일본 제국주와 함께 싸우듯이 우리가 극우 아베하고도 함께 싸우면서 동시에 노동자 농민과 우리 모든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본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연대를 표명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죠. 읽어보셨죠? 일본의 국철, 철도죠. 국철의 지바는 이제 도쿄 옆에 있습니다. 지바 국제연대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만 몇 군데 읽겠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전후에 더다시 걷기 시작했을 터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투쟁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다. 적은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일본 정부다. 요 일본 밑에 한국 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오르는 분노로 나서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단호하게 지지한다. 굳게 단결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아베 정권과 JR은 우리나라 KTR, R 같은 거죠. 네. JR에서는 손잡고 자동 운전을 이유로 기관사 차장까지 외주와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국철 투쟁을 파기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다. 간사이 레미콘 지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인 유인물 배포나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까지 공갈 미수나 위력 업무 방해로 날조하여 8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체포 구속하는 상도를 벗어난 대형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얘기 보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를 근절하려는 공격이 국가주의 배회주의를 부추기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현장을 노동운동이 꽉 찌르는 투쟁이 확실히 진전되고 있고 한일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축으로 한 국제연대 투쟁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한국 전 세계 노동자들과 굳게 뭉쳐서 보복적 수출 규제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개헌과 전쟁을 향해서 가는 아베 정권을 반드시 타도해 나가겠다. 8월 1일 도로 지바 국제연대위원회. 좋죠? 우리한테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제 생일이었고요. 7월 10일은 저기 계신 김용희 선생님 생일이었는데요. 아마 저들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우리의 단결이 깨지는 것, 또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우에서 사라지는 것을 저들은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김용희 선생님, 꼭 건강하게 사셔서 건강을 유지해서 사라지지 말고 우리 끝까지 좋은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 싸워나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지 진짜 몰랐는데 우리 김찬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 예.